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 장영수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헌법 65조에 따라서 직무정지 이루어지는데 지금 당장 시작된 거죠? 일단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가결된 의결 정본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 일단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직무정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셈이 되는데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까도 리포트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만 9명 중에 지금 6인 체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의 가능합니까? 그리고 결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일단 심의는 가능합니다. 지난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지고 네. 인용하면서 6인 체제 심의가 가능하도록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제 가능한데 예. 문제는 그때는 심의에 대한 얘기만 했었고 결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결정까지 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9명 중에서 6명 찬성해서 탄핵 결정하는 거랑 이 6명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하는 사이에서 허들의 차이가 큽니다. 결국 만장일치가 아니라 9명 체제면은 2~3명 반대해도 탄핵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예. 무리하게 6명 체제로 해서 부결됐다. 예.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후임 재판관 임명을 좀 미루고 있던 국회에서 예.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절차를 갖다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한 달 내로 결정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탄핵 심리를 하는데 이미 최소 석 달 정도를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전에는 후임 재판관이 충원이 되고 따라서 구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장 탄핵안도 와 있고요. 예. 탄핵 심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럼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네. 이게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대한 문제니까 다른 사건들 다 밀어놓고 예. 여기에만 집중 심리를 해서 3개월 만에 끝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례를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순서와 상관없이 들어온 순서 대신에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2명,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추천했고요.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 추천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에 따라 성향 이런 식으로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약간 진보 쪽일 거고 국민의힘은 보수 쪽이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성향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 8대 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됐죠.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이 나왔다는 이게 보수 진보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수십 년 판사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법적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성향과 상관없이 법적인 문제들을 다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 대통령인데요.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니까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예. 일단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걸 이제 헌법학계에 있어서는 현상 유지적 권한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현재 상태를 갖다 유지 관리하는 여기에 그쳐야지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고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변경하는 네. 이거는 잠정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대행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장관을 교체하고 관련 정책을 바꾸는 거는 안 되지만 네.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9분의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분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6분은 이건 형식적인 임명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절차적으로만 임명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본인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탄핵 수사 모든 법적 절차에 맞서고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나와서 변론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네. 또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 당시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 법리 논쟁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다투었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들도 예. 그냥 인정한 것으로 취급이 돼버리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적극적인 대응이 변호인단을 통한 대응 플러스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여기까지 포함되는지는 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탄핵 심판은 그 구두 변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출석해서 변론도 하고 생중계 요청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체로 한 17번 정도의 변론을 했던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 변론에서 다투는 부분이 얼마나 복잡하냐. 예. 다시 말하자면 변론하고 양쪽 당사자 얘기 듣고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걸 이제 한 번 변론 끝나고 나서 재판관들이 평의하는데 아무래도 검토할 양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변론과 변론 사이에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별로 다투지 않으면 기간이 바로 다음 해가지고 쭉쭉 넘어가겠죠. 네. 그 부분의 차이가 이제 제일 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했을 때 그때는 쟁점이 굉장히 10몇 가지로 컸었지만 네. 지금은 쟁점이 작은 대신에 내란죄 자체가 덩치가 크고 네. 또 관련자가 많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들만 해도 수십 명이고 네. 거기 이제 동원됐었던 군인이나 경찰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특전사 사령관께서는 뭐 거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네. 그 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쪽에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그럴 리가 있느냐. 네. 지금 현장에서는 생중계 중이고 표결 중인데 그걸 군인들이 가서 끌어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네. 그런 일 절대 없다. 이게 어느 쪽에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네. 뭐 문서의 증거가 나오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든 그거 이제 시간 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60일, 90일 안에 끝났던 게 180일 뭐 완전히 채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충분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헌재 탄핵 심판을 좀 정지해 달라 이럴 가능성도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제51조에 따르면 재판 중인 사항들은 좀 안 한다, 이런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직은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네.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들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간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1년 넘게 걸렸거든요. 네. 여기서 또 1년 넘게 걸리고 거기에다가 2심, 3심 간다면 아마 윤 대통령이 임기 다 끝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발동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뭐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예.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사법심사를 안 하냐 해가지고 사법심사 들어갔습니다. 네. 다만 결론적으로는 위헌안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노무현 네. 대통령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배제된다. 예. 통칭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사실상 인정했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최근에 헌법학계에서 통칭의를 얘기할 때 예전처럼 넓게 인정하면 독재의 정당화되니까 이건 안 된다. 국내 문제에서는 말고 외교 문제 같은 데서만 통치를 인정한다. 네. 요거하고 이제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헌법에 벗어나면 그건 사법심판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내란죄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탄핵 심판에 그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 심판하는 대상은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서에서 이거 문제입니다라고 제시한 것에 따라가게 되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내란죄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이제 예. 국헌문란에 해당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차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정을 했었거든요. 예. 만약에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하란다고 곧바로 해제했겠느냐. 네. 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었으면은 뭐 단전 단수나 이런 거 먼저 해가지고 네.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계엄군도 훨씬 더 많이 투입했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충되는 특전사 사령관의 발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잠시 뒤에 또 모시고 더 자세한 또 내용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